여기서 좀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해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문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성서학의, 성서 비평학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또 하나의 획을 그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 방법론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독일 학자인데요. 바로 이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창세기 주석서를 이제 내놓습니다. 그 역시 벨하우젠의 영향을 굉장히 뭐 당시에는 뭐 20세기 초반 당시에는 이 벨하우젠의 그 문서설이 굉장히 그 도그마도 같은 것이었어요. 워낙에 획기적인 것이었고 이 성서학이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거기 안에 다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군켈도 그렇고요. 그 노트, 마틴 노트도 그렇고 사실 그 사람들이 내놓은 이론은요. 벨하우젠의 그 문서설을 사실 깨트리는 이론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내세운 데 있어서 여전히 그 벨하우젠의 그 문서설의 그 틀에서 자기네들을 설명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켈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족장 이야기를 이제 뭐 좀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제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이 족장사를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군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족장 이야기에서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인상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영어로 wife sister motif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두 번이나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자기의 아내를 이 누이라고 속여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에게 이제 빼앗기거나 빼앗길 뻔하거나 하는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벨하우젠 같은 이제 문서 비평학자들은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다른 소스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 와이프 시스터 모티프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고요. 2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12장과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그랬겠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뭐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12장과 20장을 다른 소스로 분류했습니다. 12장은 J, 20장은 E 문서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J로 붙여놨습니다. 뭐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뭐 캐릭터가 다르니까 한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어도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이 군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갖게 됩니다. 그 군켈 당시 그 독일에서 유행하고 있던 게 뭐냐면요. 그 문헌들을 막 수집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이제 구전 문헌이라든지 민담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수집하던 때였습니다. 뭐 동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수집했고 이제 구전 전승, 이제 구전 문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때였는데 군켈이 바로 이러한 구전 전승에 적용되는 이 비평 방법론을 이 성서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켈은 이 역사와 독일어로 이제 자게라고 하는데요. 이게 리전드, 전설, 뭐 설화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역사와 설화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역사와 설화는 다른 거죠. 근데 고대인들이 과연 역사 개념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인들에게는 역사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뭐 팩트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차적이었어요. 군켈은 고대인들이 바로 이 설화 혹은 전설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장르의 틀에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전승시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역사 이야기인데 전설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장르, 형식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전승을 시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효과적이고 또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당군 신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곰과 호랑이가 뭐 마늘 까먹다가 뭐 호랑이 뛰쳐나온 거 이런 거 뭐라고 해서 그래요? 그 이야기는 사실 그 시대에 존재했었던 곰 토템 부족과 호랑이 토템 부족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고 결국 곰 토템 부족이 뭐 결국은 호랑이 부족을 압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그 신화라고 하는 틀로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켈은 당시 이제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 설화 자게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쓰는 거 뭐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전승하는 그런 형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군켈의 관심은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제 군켈 역시 이제 종교 사학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군켈도 그러한 양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발전상, 시대적인 발전상을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군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의 어떤 민담이나 그런 전설, 설화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그 이야기에는 뭐가 반영이 되어 있냐? 사람들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고 상황이 발전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 거기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삶의 정황 혹은 삶의 자리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군켈이 제안했던 것 가운데 뭐냐면 그 etiological legen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유래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지역의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느냐, 왜 여기에는 뭐 돌이 세워졌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베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베델의 도대체 유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천사들이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여기다가 딱 돌베개를 세워놨던 건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황이 뭐냐, 그 역사의 자리가 뭐냐, 그 베델에서 성소가 있어서 그 베델 성소를 신성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러한 전승과 이야기를 신화적인 틀로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정한 이야기 형식입니다. 장르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어떤 장르에는 일정한 모티프라든지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눴던 창세기 12장, 20장, 26장 이걸 어떤 장르로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자기애죠. 리전드인제. 그래서 와이프 시스터 장르로 구별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군켈이 이걸 바라봤을 때 뭘 느끼겠습니까? 같은 장르인데 좀 다르죠. 내용이 달라요. 분명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전승시켰던 주체들이 다 다른 거예요. 삶의 상황, 정황이 다 다른 거예요. 군켈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완결된 이야기 이걸로 해석을 했고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신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결되고 이야기도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라고 봤고요. 창세기 20장은 12장보다는 짧으면서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도 이걸 굉장히 좀 강조한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창세기 26장 이삭, 리브가 이야기. 왕이 리브가를 건들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이삭이 물론 자기 아내를 속이긴 했지만 이렇게 사전 차단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군켈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스토리의 그 성질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에 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들이 어머니가 이 왕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좀 신경을 쓴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순을 대충 잘라보면 창세기 12장이 가장 오래된 이야기, 그 다음에 20장, 그 다음에 26장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설화라든지 그 종교적인 어떤 자유로움이 좀 많았던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점점점 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그 변화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켈의 이런 아이디어는 근본적으로 종교사학파적인 아이디어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군켈의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이 세 개의 이야기가 다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니까. 그런데 군켈은 벨라우젠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요. 12장, 26장, 제2, 20장, 2.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개념을 이거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2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군켈에게 있어서 제2는 완결된 하나의 문서인데, 전승인데, 군켈은 제2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수집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컬렉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저것 이야기를 다른 전승들에서 다 모은 이야기다. 군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서 이전 단계예요, 사실은. 문서 이전 단계에서는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서화되면서 그것이 제이라고 하는 편집자에게 이제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군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질적으로 뭐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군켈은 그 문서서를 지지하는 듯 하지만 그의 이론 가운데서는 이 세계가 다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은 이걸 다 쪼개버리거든요. 결국 이제 그러한 문서설이 어떤 무너지는 그 단초를 마련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군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군켈이 생각하는 그 성서 형성은 뭐냐면 그런 작은 이야기 단위들이 먼저 출발해요. 구전 단계에서 작은 아주 완결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널려 있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어떤 주제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아브라함 사이클이다. 사이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들 모음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의해서 그런 각 민담들이 막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는 거고, 점점 그 덩어리가 커져서 문서가 되는 건. 이제 이런 식의 성서 형성 과정을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이제 문서서를 이제 파괴하는 이제 시기에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군켈의 이러한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장르, 양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벨하우젠 같은 경우는 그 문헌들 내용에도 물론 초점을 맞췄지만 그가 관심하고 있었던 거는 그 문헌 이전의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군켈도 궁극적으로는 그 양식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1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형식, 본문에 나타나 있는 문학적인 양식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켈의 이 양식 비평은 나중에 밀렌버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밀렌버그, 뭐 크니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신양식 비평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문학 비평의 방법론의 출발점이, 시초점이 되는 것이죠. 이 신양식 비평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는 그 뒤에 역사적인 발전사항 우린 관심 없다. 이거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양식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양식이 문학기술적으로 어떻게 예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 군도덕이 그냥 다 떼버리고 그거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 떼버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본문 자체만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지지하는 방법론은 당연히 신양식 비평도 굉장히 지지하지만, 특히 이제 또 세분화된 그런 파생된 방법론은 로버트 알터라고 하는 사람의 문학 관습이에요. 리터러리 컨벤션 방법론입니다. 이 로버트 알터는 바로 이제 반복되는 그 패턴을 문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이 전체 본문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뭐 크게 보자면 새로운 양식 비평의 방법론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보다 심미적으로 더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고, 이 군켈은 공통되는 그 요소들에 굉장히 중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통되는 요소를 막 찾아내야 장르 분류를 하고 그것들을 한번 쫙 펼쳐놓고 역사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알터는 공통적인 것 분명히 중요하죠. 어쨌든 비교는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변형이에요. 군켈은 변형은 역사적인 정황에 의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버트 알터는 그 변형은 역사적인 정황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가 관심하고 있었던 건 그 본문 자체니까. 그 variation, 그 변화는 바로 저자의 의도가 완전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어떻게 변형되어서 그 장르라든지, 이 로버트 알트의 언어는, 용어는 바로 타입씬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타입씬들이 발견되는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거기서 어떻게 특이하게 변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부 영화, 요즘은 서부 영화 잘 안 하죠. 옛날에 서부 영화 많이 했는데. 근데 서부 영화를 보면 일정한 오마주가 있어요. 뭐 서부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뭐 영화 작품들이 그런 오마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서부 영화를 하면 어떤 보안관이 나타나서 악당들과 이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니까 음악이 막 띠리리 하면서 나오고, 뭐 등 돌리면서 걸어가다가 막 총 쏘고, 이런 오마주들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오마주들이나 반복되는 그 패턴들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문학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와이프 시스터 모티프를 여기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와이프 시스터 모티프 자체가 이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에서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왜 하필이면 허구 많은 이야기 중에서 와이프 시스터 모티프, 타입씬을 왜 여기다가 붙여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12장에 보면 아들 이삭 나오지도 않았어요. 20장도 보면 아들 이삭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약속하면서 너 태에서, 사라의 태에서 이제 아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왕한테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 이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속이는 이 일이 2번 반복된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느냐. 어떻게 2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J, E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한 번 실수해도 또 실수 안 합니까? 계속 실수하는 거죠. 반복이라고 하는 거 타입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거든요. 이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0장의 위치가 왜 중요하죠? 21장에 이삭 나오기 직전에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모티프가 거기 안에 끼어 들어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타입신의 역할인데 제가 지금 공통점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점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뭐 변형들 창세기 12장, 20장, 26장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모티브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남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남으라고 했는데 남지 않고 거기서 갔다.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집안을 저주하시거든요.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잖아요. 너를 저주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가 온다. 이제 약효가 여기서 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잘못 판단해서 애굽으로 넘어가서 아주 곤혹을 치르긴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잘못 저지르고 있는 바로의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게 이제 효력을 막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강조되고 있고 그게 거기서 이제 저자의 그 인텐션,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8장과 19장의 틀에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뭘 묻죠? 의로운 자에 대해서 묻잖아요. 아니 의로운 사람이 뭐 10명, 뭐 5명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의로운 자에 대한 묻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에 대한 문제가 창세기 20장의 이 와이프 시스터 모티프에서 또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와서 이제 네가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바로 12장의 바로한테는 죽는다까지는 아니고 여기서는 죽는 거예요. 왜요? 의롭지 못한 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묻죠. 되물어요. 아니 내가 그걸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몰랐는데 이 의로운 자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가 그런 짓 안 하면 나는 너를 죽이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추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꿈의 현몽에서 나와서 이 전통적인 문서 비평 학자들은 이 꿈에서 나오는 걸 이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라고 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꿈의 현몽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의에 대한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마저 다 부정이기 때문에 다 망해버리고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은 이 의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와이프 시스터의 모티프의 굉장히 중요한 저자의 인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장 보세요. 26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12장하고 20장하고 또 달라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속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아내라고 속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고 뭔가 좀 성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보고서 꾸짖지 않습니까? 왜 너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리브가가 왕한테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가기 전에 그 차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힌트는 26장에 있습니다.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건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삭이 순종해서 머물렀어요. 네, 순종했잖아요. 거기서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그 상황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빼앗기지는 않았던 거죠. 네. 우리가 이런 큰 틀에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해석 방식과 아까 말씀드린 궁켈의 해석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궁켈은 이 이야기 양식의 역사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로버트 알터나 이 뉴 펑크스티시즘 새로운 신양식 비평에 서 있는 분들은 역사적인 정황 별로 관심 없고 바로 이 본문 안에서 특정한 양식과 장르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저자의 근본적인 의도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